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검사를 받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질병이 있다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밀려와 제대로 된 활동이 힘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엄살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게 되는 질환, 바로 섬유근통입니다. 오늘 의학알지에서는 원인 모를 통증, 섬유근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섬유근통.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이 섬유근통이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섬유근통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우리 몸의 여러 부위가 만성적으로 아픈 거죠. 아프고 피로감도 있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히 원인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섬유근통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섬유근통에서 근통은 근육통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근육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게 근육 부위 통증이라서 근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앞에 섬유라는 말은 이제 콜라겐 섬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결체 조직이 있어요. 그 결체 조직이 몸 구석구석에 있는데 그 결체 조직이 주로 이제 콜라겐 섬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섬유근통 이렇게 된 거죠. 근육이 아프진 않지만 환자들이 근육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섬유근통은 언제 처음 진단이 된 건가요? 역사는 좀 깊죠. 이게 1904년에 영국의 신경과 의사였던 윌리엄 가워스라는 그 의사가 온몸이 이렇게 아픈 환자를 진찰을 하다가 야, 이게 결체 조직 이렇게 구석구석 다 아프려면은 이제 섬유 조직의 염증이지 않을까? 그래서 섬유 조직염, 그러니까 파이브로사이티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게 최초의 이제 유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여러 후대 이제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는 염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섬유 조직염에서 섬유근통으로 바뀌어서 이제 1976년부터 그들이 그 용어를 쓰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그 용어도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관례적으로 지금 정신용어로 쓰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과민성 만성 근통 증후군 요 정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섬유근통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우리 몸을 이제 구획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목, 가슴, 등, 허리 이렇게 하면 중앙부가 되고 그다음에 양쪽 어깨, 팔, 엉치, 다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가 만성적으로 아픈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동반 증상으로 보통 이제 피로감,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 인지 장애 같은 이제 동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겠죠.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가진 병인 거죠. 이 다양한 통증이 있다면은 병원에 가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야만큼 정말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섬유근통을 앓는 분들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적지는 않아요. 섬유근통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병이다 보니까 진단 기준이 계속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진단 기준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통계는 다르겠지만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보통 한 2에서 4%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에서 4명.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고 이게 보통 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정도 되거든요. 결코 적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중년층에 잘 발병하고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고요. 아주 드물게는 10대도 발병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병을 앓는 분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섬유근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질환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럽에서 이제 섬유근통 협회에서 한 리서치를 보면 섬유근통 환자가 처음에 증상이 생겨서
그 진단을 제대로 받기까지 보통 1.9년에서 2.7년이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통 2명에서 4명의 의사를 만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년 넘게를 뭐 진단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뭐 10년이 넘어도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라도 진단되면 다행인데 네. 오진돼서 계속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평생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진단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은 섬유근통이랑 비슷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진을 하거나 혹은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섬유근통이 보통 어떤 병으로 오진되느냐 이런 뭐 사실 데이터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게 척추 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섬유근통 잘 보면 이제 뭐 허리부터 뭐 예를 들면 엉치, 다리 이렇게 만약에 아팠다. 네. 그러면은 이게 디스크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병원을 가겠죠? 그러면 척추 MRI를 찍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허리부터 네. 다리가 아프니까 네. 이게 디스크인가? 그래서 네. MRI를 찍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척추 MRI는 그러니까 일반 성인, 그러니까 아예 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MRI를 찍으면 많게는 한 40%에서 디스크가 나와요. 네. 있어요. 사진상. 그거는 증상이 없는 디스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섬유근통 환자는 증상이 있으니까. 증상이 있고 MRI 찍어가지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디스크네요. 협착증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진되는 경우가 많고 뭐 또 다른 질환으로는 뭐 근방통증 증후군, 뭐 우울증,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 이런 걸로 오진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통증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그렇죠. 말씀하신 질병들이랑 함께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알면 알수록 진단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이 최종 섬유근통이라고 진단받게 되는 건가요? 섬유근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최첨단 장비가 많잖아요. 뭐 MRI도 있고 CT도 있고 혈액 검사도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최첨단 장비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진찰법하고 병력 청취를 이용해서 진단을 해요. 1990년대 이제 진단법은 보통 이제 압통점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저기 그림에서처럼 우리 몸에 특정 18군데, 18군데를 저기 보면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엉치도 있고 뭐 무릎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위를 일일이 눌러보는 거죠. 일일이 눌러서 압통점이 있는지, 그 압통이 있는지 확인해서 11군데 이상이 아프면 섬유근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왔어요. 거의 한 20년간 사용했던 진단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눌러서 통증을 본다는 게 좀 주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2010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이제 개정이 돼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설문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이제 점수화시킨 거죠. 우리 몸을 19구획으로 나눠요. 그 19구획으로 나누면 보통 이제 저렇게 뭐 턱부터 시작해서 가슴배, 뭐 양어깨, 팔, 등, 허리 이렇게 쭉 나누면 19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9개 중에 몇 군데가 아프냐 이런 걸 체크해서 뭐 3군데면 전신 통증 지수 3점 뭐 이런 식으로 최대 19점까지 되겠죠. 그래서 전신 통증 지수라는 거를 산출해 내고 그리고 이 증상 심각도 척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진단 기준은 그렇게 전신 통증 그 지수가 7점 이상이고 그 심각도 척도가 보통 5점 이상 2개를 만족할 때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7군데까지 안 아파도 전신 통증 지수가 4에서 6점이 되더라도 심각도 척도가 좀 높으면 그러니까 9점 이상 되면 그것도 진단 기준에 맞다고 해요. 그래서 증상 심각도 척도는 그럼 뭐냐? 이거는 동반 증상, 그러니까 섬유근통이 그냥 아프기만 한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반 증상을 뭐 주로는 뭐 피로감, 뭐 수면 장애, 인지 장애, 뭐 기타 신체 증상들을 또 점수화해가지고 또 표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증상, 심각도, 척도 이렇게 설문이 있어요. 네. 그 설문이 있어서 그 설문에서 뭐 그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4개가 있는데 네. 저걸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내가 통증이 있다면 원인 모를 그렇죠. 통증으로 네. 고생을 하고 있다면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 이 설명을 좀 그래서 해주시죠. 1번 보면은 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래서 뭐 그 체크하는 날이 있죠.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네. 그럼 저건 0점이에요. 네. 뭐 약간 1점, 뭐 상당히 뭐 2점, 아주 심각하게 하면 그 3점이죠. 그래서 네. 그 1번 문항의 최대 점수는 3점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뭐 네. 상쾌했다, 뭐 상쾌하지 않았다, 개운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수면 장애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체크를 하고 네. 또 이제 지난 한 주간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집중력 좀 어땠냐? 이건 인지 장애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이상 없었다, 뭐 약간 이상이 있었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 4번은 지난 한 주간이 아니고 6개월간, 지난 6개월간 다음 증상이 있었나요? 뭐 두통, 복통, 우울감. 이걸 이제 체크하면 1점이고 체크 안 하면 0점이고. 그래서 각 문항당 3점이 돼서 총점이 12점이 돼요. 네. 12점이 돼서 그러면 앞에 전신 통증 지수도 점수가 되고 심각도, 척도도 점수가 됐죠. 이 점수를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맞으면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 이렇게 네. 되는데 거기서 진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합당하면 이제 증상이 한 3개월 이상, 이게 만성이라는 뜻이거든요.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른 검사들을 했을 때 특별히 그 질환을 그 증상을 설명하는 다른 질환이 없을 때 비로소 섬유근통으로 확진할 수가 있는 거죠. 증상 심각도 척도를 보니까요. 네. 처음에는 이게 만성 피로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니까 증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그렇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이 섬유근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섬유근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잘 몰라요. 아, 네. 잘 모르는데 연구는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아내기는 했거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염증은 아니다. 꼭 염증처럼 느껴져요. 아프고 막 전신이 다 아프고 막 눌러도 아프니까 네. 몸살처럼.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염증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픈 부위는 근육하고 관절인데 근육하고 관절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거냐?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이라고 봐요. 아.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보통 뇌하고 척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어떤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하게 관여를 하겠죠. 네. 그래서 통증을 인지하는데 뭔가 오류가 생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뭐- 통증이 느껴지고 네. 그것을 전달하는데 뇌까지. 뇌까지 거기에서- 전달해서 예. 해석하는데. 예, 근데 네. 거기에서 오는 네. 그 오류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 하시는 과정에서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많이 관여하는데 네. 그게 균형이 안 맞고 또 단백질의 농도가 안 맞고 해가지고 아, 그 통증 인지에 오류가 생긴 건데 쉽게 얘기하면 통증을 느끼지 말아야 할 때 통증을 느끼고 통증을 그냥 조금만 느껴야 될 때 통증을 많이 느끼는 네. 그런 질환이 이제 섬유근통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건가요? 가족력이 있다고 해요. 네. 가족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음. 그 섬유근통이 그냥 유전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섬유근통이 잘 거리는 체질, 그 체질이 보통 유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살면서 어떤 그 유발 요인, 우리 트리거라 그러죠. 네. 그 유발 요인을 만났을 때 저기처럼 이제 유전적 성인을 갖고 있고 유발 요인 보통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근막 통증 증후군, 뭐 외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뭐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을 앓다가 그 앓는 과정에서 그 중추신경계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안 맞으면서 통증을 인지하는데 오류가 생기고 네. 그래서 섬유근통이 생기는 것으로 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이 섬유근통이 생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어렵죠. 예. 자, 이렇게 섬유근통의 원인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섬유근통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이후 몇 년째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 중앙과 양 어깨뼈 쪽이 찢어지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하거나 서 있으면 통증 강도가 더 올라가고요.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다 가봤는데 특별히 호전되었다 못 느끼고 정형외과 사진을 찍어봤는데 막연히 근막통이나 섬유근통 쪽으로만 이야기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출산 후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되게 많이 지금 힘드시네.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한 서너 분 만나셨어요. 재활의학 통증학과, 정형외과 다 가셨는데 답변을 못 찾으셨대요. 이럴 때는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경우는 되게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은 섬유근통은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에 제가 진단 기준에서 말씀드렸을 때 섬유근통은 적어도 4구역 이상이 아파야 되거든요. 이분은 잘 들어보면 거의 등만 아프세요. 그렇죠. 예. 등만 아프신 거라 섬유근통은 아니지만 이 케이스를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게 이렇게 오인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거든요. 뭐 정확하게 진찰하고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연만 놓고 제가 혹시 판단해 본다면 이분은 이제 등 근육에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거나 아니면 등 뒤에 이제 후관절이라고 관절이 있어요. 후관절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를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등을 보는 이제 척추 관련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섬유근통과 혼동되는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통증이 있는 등을 잘 살펴보는 전문 병원을 한 번 더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섬유근통에 관한 두 번째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온몸에 열이 나고 화끈거리고 아프고 쑤시고 통증이 심해서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갱년기인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서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받았고 약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진다기보단 매일 아픈 건 똑같고 약을 많이 먹어 속도 너무 거북합니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다가도 가족들 때문에 힘을 내보려 합니다. 섬유근통 치료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신 줄 알았다가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좀 진전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은 어쨌든 섬유근통으로 진단은 이제 받았고 약을 복용하는 케이스죠. 근데 문제는 약만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치료법에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섬유근통은 약만 먹어서 아주 적절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치료를 병행하고 뭐 필요하면 뭐 통증 치료나 이분 같은 보면 이제 사연에 보면 약간 우울감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병행해야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섬유근통에 대한 시청자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약만 복용해서 좋은 건 아니고 치료가 이어져야지 이게 좀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양한 치료를 잘 병합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유근통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양한 치료를 잘 조합을 하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비약물요법, 그다음에 이제 약물요법, 또 통증치료, 뭐 심리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약물요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일 중요한 치료는 운동이에요. 운동. 오랜 그 섬유근통 그 연구들을 보면 그래도 가장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치료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하시긴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안 하던 운동, 평범한 사람도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며칠 좀 뻐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섬유근통 환자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약하게 통증을 느낄 걸 많이 느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과하게 운동을 갑자기 하신 게 훨씬 더 큰 통증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사실 선민운동의 운동 그 법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네. 그 스타트로 고 슬로우. 그러니까 아주 낮은 농도로, 낮은 그 강도로 시작을 해서 네. 천천히 올려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원칙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운동다운 운동 안 해도 돼요. 그 뭐 보통 통증이 심하시면 집안에만 주로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약물 치료하고 해서 통증이 좀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가까운데 뭐 편의점이라도 뭐 하나 사가지고 그런 활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걷기부터 가볍게 시작하셔가지고 아주 천천히 차례차례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씩 근력 운동 더해가고 네. 그러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물에서 하는 운동인 수영이나 뭐 아쿠아나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섬유근통이라는 게 좀 증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운동 치료하고 잘 조절되시다가 네. 갑자기 나빠지면 운동을 또 못 하세요. 아파서.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약간 좌절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네. 이제 오셔가지고 또 약물 치료를 약간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치료도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심리치료 만약에 스트레스가 관련이 좀 많으니까 네. 뭐 이렇게 스트레스 클리닉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상담, 네. 그 인지행동 치료 그런 것도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만약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죠. 네. 무엇보다 저는 이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약물 치료도 이제 아주 중요한데 네. 섬유근통은 이게 독특하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진통제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우리 약국 가면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진통제. 뭐 아세톤메핀, 네. 뭐 해열지통제, 네. 소염제, 근이염제 이런 게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이제 뭐 신경과 정신과에서 쓰는 뭐 항우울제, 뭐 간질에 사용하는 한정간제 이런 것들이 들어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이 드는데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통증인데 통증약을 안 쓴다.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인 진통이 안 듣는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내가 설명드렸듯이 섬유근통의 원인이 그 중추신경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우울제나 항정간제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어떤 약이 쓰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항우울제 중에서는 둘록세틴이라는 약이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항우울제로 개발이 됐던 약이에요. 저기 항우울제에 둘록세틴 있죠. 보통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울감을 잡아주는 약인데 많은 통증에도 중추신경계 통증에도 이게 듣더라는 거죠. 특히 섬유근통에도 효과가 괜찮아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약이고 그다음에 항정간제 중에 이제 프리가발린이라는 약이 있죠. 저 앞에. 근데 프리가발린이라는 약도 어떤 신경의 과한 활성을 잡아주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간질에 쓰는 약이지만 이런 그 중추신경계 질환인 이제 섬유근통에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뭐 꼭 약물만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통증 치료를 하기도 해요. 통증 치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주사는 하지 않아요. 그거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신경 그 치료나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가장 좀 개인적으로 흔하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근육신경 자극술이라는 통증 기술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약물을 쓰진 않거든요. 약물 네.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자극만 해주는 치료인데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어서 통증 치료를 그런 근육신경 자극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런 통증 치료를 해서 섬유근통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낫는 게 그런 것보다는 되게 심해지는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통증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치료가 있냐면 심리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런 심리 치료 정도를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었지만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네. 뭐 운동 치료법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병행하면서 혹시 이 질환들을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고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를 보면 환자가 뭐 좀 경한 경우도 있겠지만 좀 경한 경우면 그런 거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저희한테 오는 환자들은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시켜보면. 그래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통증을 잡아놓고 운동을 이제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통증 치료하고 네. 심리 치료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섬유근통으로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섬유근통이 좀 질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진단이 안 되고 환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저는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섬유근통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만성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프고 네. 필요한데 뭐 병원에 갔더니 이게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고 네. 그런 경우라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섬유근통이 아닌가요?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단받고 제대로 좀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이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통증을 참고만 있다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섬유근통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진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